지연이 그년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년이다. 간호하는 척 유세만 떨지 속으로는 내가 빨리 가길 바라는 게 빤히 보여. 시어머니와 신우의 대화를 듣고 병실 문 앞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반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인 저를 향한 말이었지요. 그리고 한 달 뒤 가게 앞 길바닥에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늘 한결같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양손 가득 보온 도시락 가방과 갈아입을 환자복을 들고 그 복도를 걷고 있었지요. 제 이름은 이지연, 올해 35입니다. 작은 동네 골목에서 손으로 직접 굽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삶이지요. 한번 맡은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정을 준 사람에게는 제 살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은 성격입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죠. 지연아, 사람한테 진심으로 하면 그 진심이 다 돌아온단다.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좌우명처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시집살이도 병간호도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 다 통할 줄 알았어요. 3년 전 봄 김민수와 첫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홍삼 세트를 골랐고 직접 만든 약과 한 상자를 곱게 포장해 들고 갔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상자부터 훑어보셨습니다. 거기 앉아라. 그래,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어디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연입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우리 민수한테 대충 들었다. 동네에서 빵 굽는 장사를 한다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며? 시어머니가 약과 상자를 손끝으로 툭 밀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네에서 작게 과자랑 빵을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판에 나가 있으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니? 안 봐도 뻔하지. 우리 민수는 내 밑에서 아주 귀하고 곱게만 자랐다. 험한 꼴 한 번 안 보고 컸어. 행여나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앉은 민수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듯 무릎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평소에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저도 든든하고 괜찮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도와줘? 하늘 같은 사내가 부엌 구석에서 앞치마 두르고 거드는 게 말이 되니? 너희 친정에서는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으라고 가르치더냐? 어딜 감히 귀한 내 아들을 빵 굽는 데다 부려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흐르는 느낌을 받았지요. 하지만 민수가 제 손을 슬쩍 잡으며 미안한 얼굴을 했고 저는 그 손의 온기 하나를 믿고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옛날 분이라 말투가 좀 거칠어서 그래. 진짜 너 미워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줘.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날 그 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반년 전 시어머니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시누이 김민정은 아이 학원 보내야 한다며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민수는 회사 핑계를 댔지요. 결국 가게 시간이 그나마 자유롭다는 이유로 모든 짐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벽에 빵을 굽고 오전에 가게를 열고 오후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비도 자연스럽게 제 카드로 결제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민수가 미안하다며 다음 달에 갚는다 했지만 그 다음 달은 영영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죽 한 숟갈씩 떠넣어 드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언젠가 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고 가게 일을 부랴부랴 마치고 병원에 도착했지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어요. 무언가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그 목소리에 묻어 있었거든요. 아유, 민정아, 너는 병원에 오지 말라니까. 못하러 오니? 어차피 여기 일은 그년이 알아서 다 해바치는데. 너는 힘들게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섰지요. 그래도 엄마 나까지 안 가면 새언니가 너무 독박 쓰는 거 아냐? 나중에 우리한테 딴소리하면 어떡해? 수화기 너머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힘들긴 지가 뭐가 힘들어. 며느리가 시어미 똥오줌 치우고 시중 드는 건 당연한 거지. 가만 보면 그년이 겉으로만 착한 척. 굽실대지 속으로는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년이야. 간호한답시고 병실에 들어와서 유세 떠는 꼴 보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눈 감기를 바라는 게 내 눈에 아주 빤히 보인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바닥을 긁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보온병을 든 손이 떨려서 그것이 가방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호호, 엄마도 참 눈치백단이야. 어쨌든 병원비 결제하라고 할 때는 딴청 피우고 새언니 카드 계속 긁게 둬. 알지? 우리 민지 이번 달 영어 학원비도 구멍 나게 생겼어. 쥐어짤 수 있을 때까지 꽉꽉 쥐어짜. 걱정 마라 얘. 내 카드로 결제했다가 몰래 다 취소하고 그년 카드로 다 넘기고 있어. 너네 집 보탬 되라고 이 애미가 뒷주머니 든든하게 다 챙겨놨으니까 너는 입 싹 닫고 모른 척만 해. 알겠지?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 옆방 환자의 기침 소리, 그런 것들이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멀게 들렸어요. 손에 든 보온병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호박죽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저는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잡이를 잡고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안 기다리셨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라기 이제 오니? 아이고, 나 혼자 아파서 아주 죽는 줄 알았다. 어서 와라, 어서 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황급히 끊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방금 전 그 칼날 같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가는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음성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 입맛 도우시라고 늙은 호박으로 죽 좀 푹 끓여왔어요. 식기 전에 따뜻할 때 얼른 한술 뜨세요. 저는 보온병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장사하느라 바쁜 애가 뭘 또 이런 걸 다 쑤어왔노. 불 앞에 서 있느라 내 손목 다 나가겠다. 나 챙기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도를 그대로 느꼈습니다.
이 손이 방금 전화기를 잡고 저를 그년이라 부르던 손이었지요.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장사가 대수인가요? 어머니가 이죽 드시고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걸요. 억지로라도 좀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다. 이 넓은 세상에 늙은 시어미 챙기는 건 진짜 너밖에 없다. 피부치보다 낫네. 우리 며느라기밖에 없어.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2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죽을 그릇에 옮겨 담으며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제가 들어왔던 모든 다정한 말이 그 순간 머릿속에서 차례로 뒤집어졌습니다. 며느라기, 우리 식구, 너밖에 없다. 그 말들이 모두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들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끓는 물은 솥뚜껑을 들썩이기 전까지는 잠잠한 법이니까요. 병실 한쪽 보호자 침대에 걸터 앉아 시어머니가 죽을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호흡부는 그 입에서 조금 전 어떤 말이 흘러나왔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식어가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2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통증으로 머릿속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거기 사과 한 알 깎아봐라. 입이 텁텁하다. 시어머니가 죽그릇을 옆으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깎아드릴게요. 저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껍질은 얇게 깎아라. 두껍게 깎으면 알맹이가 다 떨어져 나간다. 시어머니가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꼭지 부분은 도려내고 거기 농약 다 모인다더라. 네, 어머니. 저는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손목에 힘을 주었지요. 사과 한쪽 면을 따라 칼날이 미끄러지는 동안 시어머니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식들은 다 바쁘고 며느리 손에 사과나 얻어먹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접시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만 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모양이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칼을 도마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보람이 있어요. 원무과 직원이 다음 주 정산 안내문을 들고 병실 문을 두드린 것은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다음 주 화요일이 중간 정산일이에요. 이번에는 150이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손에 들었어요. 지연아, 카드 그거 한도가 얼마라 했더라. 시어머니가 천연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한도는 충분해요, 어머니. 그래. 우리 며느라기 카드가 야물어서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찔렀지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한 손에 쥐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을 잔뜩 묻힌 채였어요. 엄마, 좀 어때? 민수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수 왔니?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냐? 얼굴이 반쪽이 됐다. 시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빠 죽겠어.
못 와서 미안해. 바쁜 사람이 뭘 미안해. 내 색시가 다 해주는데. 시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셨어요. 민수가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고했어. 좀 어땠어 오늘? 민수가 저에게 묻는 말은 늘 그 두 마디였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좀 어땠어? 저는 가방을 챙기며 민수의 팔을 살짝 끌었어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 복도 자판기 앞에서 저는 캔커피 2개를 뽑았습니다. 한 개를 민수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지요. 민수야, 병원비 말이야. 이번 달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 가게 운영 자금까지 헐어서 막고 있어. 그래, 알아. 고생하는 거 알아. 민수가 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알면 좀 분담해줘. 자기랑 민정 씨가 반이라도 같이 내자. 민정이는 애들 키우잖아. 거기서 뭘 더 빼? 그럼 자기는 왜 한 푼도 안 보태? 저는 목소리를 낮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픈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을 왜 자꾸 계산해? 그게 그렇게 아까워. 민수가 캔을 입에서 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깝다는 게 아니잖아. 같이 부담하자는 거잖아. 그게 그 말이지 뭐가 달라. 자기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민수의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저는 캔을 그대로 자판기 옆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캔 안에 가득 차 있던 커피가 출렁이며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내가 언제 억울하다 했어. 같이 책임지자는 거잖아. 엄마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목소리 좀 낮춰. 민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병실 문이 호들갑스럽게 열렸습니다. 김민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채 들어왔지요. 어깨에는 반들반들한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백화점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민정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니? 바쁜 애가 뭘 또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숨에 2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자, 이거 죽이야. 유명한 데서 사왔어. 민정이 종이봉투를 침대 협탁에 올렸습니다. 종이봉투 안에서 일회용 죽 한 그릇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최고다. 새언니 죽보다 우리 딸 죽이 100배 낫지. 시어머니가 죽그릇 뚜껑을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빨래 가방을 정리하며 못 들은 척했지요. 민정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사진 한 장 찍을게. 자, 웃어봐. 민정이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 뺨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화면 안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새언니, 우리도 한 장 찍어줘. 엄마랑 나랑 둘이. 민정이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응, 그래.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안에 두 모녀가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었지요. 저는 셔터를 3번 눌렀습니다. 새언니, 그런데 엄마 환자복 좀 봐. 다 구겨졌잖아. 며느리가 좀 신경 써줘야지. 민정이 핸드폰을 돌려받으며 말했습니다. 갈아입혀드린 지 2시간밖에 안 됐어. 저는 빨래 가방에 지퍼를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복은 늘 빳빳해야 환자가 기분이 좋지. 안 그래 엄마.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섬세하니. 새언니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시어머니가 죽 한 술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모습이 곁눈으로 보였습니다. 간병일기 147일째, 엄마 곁을 지키는 딸, 그런 글자들이 화면 위에 떠올랐다 사라졌지요. 저는 빨래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승강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마음 한구석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또렷이 듣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부터 가게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백화점 명절 선물 세트로 들어갈 마들렌 300박스 주문이 들어온 날이었지요. 오븐 세대를 동시에 돌리면서 병실까지 오갈 자신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간병협회에 전화를 걸어 하루짜리 임시 간병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날 오후 5시쯤 가게 뒷정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손등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지요. 복도 한쪽 비상구 표지판 아래 한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손을 들어 저를 부르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머리를 짧게 자른 분이었어요. 세댁, 잠깐 이리 좀 와봐요. 아주머니가 비상구 문을 살짝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루 간병한 사람인데 세댁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한번 살피고 비상구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지요. 계단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세댁이 너무 착해 보여서 그냥 못 가겠더라고. 아주머니가 입술을 한번 깨물며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점심때 옆 침대 보호자가 세댁 시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세댁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가방끈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며느리가 독사 같다. 자기 돈만 노린다. 자기 빨리 죽기만 기다린다. 그런 말을 옆방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내가 봐도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세댁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자꾸 챙기더라고. 원무과에서 뭐 받아오면 따로 서랍에 모아두고 보통 환자들은 그런 거 보호자한테 다 주거든. 영수증을요? 네. 내가 괜한 소리 한 거면 미안하고 그래도 세댁이 너무 정성껏 하길래 한마디 안 하면 내가 죄받을 것 같아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가볍게 한번 잡았다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을 2번이나 잡았습니다. 1층 원무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숨을 2번 깊게 내쉬고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순 환자 보호자인데요. 지난 석 달 결제 내역을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결제한 건 전부요. 저는 신분증을 창구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종이 몇 장이 인쇄되어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중간에 부분 취소된 건이 좀 있네요. 직원이 형광펜으로 몇 줄의 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부분 취소요. 네. 보호자분 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 환자분 본인이 와서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본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셨어요. 그러면 차액이 환자분 통장으로 환불되거든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그어진 줄을 따라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30만 원, 25만 원, 40만 원.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석 달 동안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매달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보호자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종이를 가방에 접어넣고 원무가를 나왔습니다.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았어요. 머릿속에 며칠 전 민정의 SNS가 떠올랐지요. 엄마가 사줬다며 자랑하던 그 반들반들한 지갑, 그 밑에 달려있던 하트 이모티콘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온 뒤 저는 거실 식탁에 종이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 반년치 결제 영수증, 병원에서 출력한 내역서, 매일 적어두었던 간병 일지까지 식탁이 가득 찼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아까 비상계단에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메모장에 정리해 두었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정식으로 진술을 받아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것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왜 식탁에 종이를 이렇게 늘어놨어? 밥 먹을 자리도 없네. 민수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정산 좀 정리하는 중이야. 저는 영수증 한 장을 슬며시 덮으며 대답했지요. 엄마는 좀 어떻대? 오늘 못 갔어. 회사 일 때문에. 드릴 약 다 드시고 잘 주무시고 계셔. 고마워, 진짜. 자기 아니면 나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민수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닿은 어깨 한 부분이 까칠하게 일어서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야. 응. 어머니 통장 관리 자기가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 저는 종이 더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통장? 그건 엄마가 직접 하시잖아. 내가 왜 봐? 그냥 가끔은 자식이 챙겨드리는 것도 좋잖아. 엄마 그런 거 싫어해. 자식이 돈 들여다본다고 하면 진짜 싫어하셔. 민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저는 영수증 한 장을 다시 슬쩍 들춰봤습니다. 민수가 물 한 컵을 다 비우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저는 식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영수증 더미를 클리어 파일에 한 장씩 끼웠습니다. 순서대로 날짜별로 빠진 것 없이 정리했지요. 손끝이 종이 모서리에 베일 만큼 꼼꼼하게 다듬었습니다. 간병일지도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새벽 2시 진통제 투여, 새벽 4시 체위 변경, 아침 7시 식사 보조. 글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한 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리어 파일 표지에 작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헌신의 기록. 종이를 닫고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지요. 거실 불을 끄고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목요일 오전 가게 문을 열자마자 종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오 변호사님이 늘 그렇듯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들어오셨지요. 일주일에 2번 출근길에 마들렌 2개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가시는 분이었어요. 지연 씨, 안녕. 오 변호사님이 진열대 앞에 서며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저는 집게를 들고 마들렌을 봉투에 담았어요. 지연 씨,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지. 오 변호사님이 집게 든 제 손목을 잠시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가게 안에 손님도 없는데 잠깐 앉아서 얘기해봐. 오 변호사님이 창가 자리로 먼저 가서 의자를 끌어앉으셨어요. 저는 봉투를 진열대 위에 그대로 두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참고 있던 것이 어디서부터 새어나오기 시작했는지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오 변호사님이 휴지를 한 장 뽑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병간호를 반년째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그년이라고 부르면서 빨리 죽기만 기다린다고 욕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저런, 그뿐이 아니에요. 제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일부를 시어머니가 몰래 취소해서 시누이 명품 사주는데 보태고 있었어요. 영수증도 다 확인했어요. 남편은 알아. 오 변호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그 사람은 늘 회사 핑계만 대고 돈 얘기를 꺼내면 저보고 며느리가 그것도 못하냐고 해요. 저는 휴지 한 장을 손안에서 구겼습니다. 지연 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 지금 안 끊어내면 어머님 돌아가신 뒤에도 이 사람들은 지연 씨한테서 안 떨어져. 오 변호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안에 카드 자동 결제부터 다 정지시켜. 그리고 남편하고 시누이를 같은 자리에 불러. 증거는 다 모았다면서. 그거 한꺼번에 보여줘. 한 명씩 따로 만나면 발뺌하고 말 받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지연 씨는 지금 갚을 빚이 없는 사람이야. 갚을 빚이 없는 사람이 왜 무릎 꿇고 살아? 오 변호사님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 모서리에 길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클리어 파일과 휴대폰, 그리고 어제 다시 확인한 영수증 원본이 들어 있었지요. 1층 원무과 창구 앞에 서서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순 환자 보호자인데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결제 다 해지해 주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카드 자동결제 전부 해지하시는 거 맞으세요? 다음 주 정산부터는 본인이 직접 결제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전부 해지해 주세요. 네, 처리해 드릴게요.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7번쯤 났을까요? 종이 한 장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해지 완료됐습니다. 여기 확인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확인서를 받아 가방에 접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안에 어머니 병실로 와. 민정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보냈지요. 답장은 두 사람 다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복도 끝 병실 문 앞에 서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떨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일렀어요. 민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지요. 새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 안 좋아? 민정이 침대를 한번 살피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앉아. 저는 보호자 의자를 가리키며 짧게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민정이 의자에 엉덩이를 반쯤 걸쳤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0분쯤 뒤였습니다. 지연아, 회사에서 뛰쳐나왔어.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지요. 앉아. 자기도. 저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클리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파일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머니, 자기도 민정 씨도. 저는 파일을 펼쳐 영수증 묶음을 탁자 위에 쭉 늘어놓았어요. 형광펜으로 그어진 줄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영수증이야? 민수가 영수증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카드로 결제한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그 중에 어머니가 몰래 취소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석 달 동안 200만 원이 넘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민정 씨가 더 잘 알 거고. 저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한 번에 하얗게 질렸어요. 새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민정이 손사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민정 씨 SNS에 올라온 그 지갑, 어머니가 사주셨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건 엄마 용돈에서. 용돈이 무슨 200만 원짜리야. 어머니 통장에는 이번 달 연금밖에 안 들어와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만 보고 계셨어요. 방금 전까지 앓는 소리를 내시던 그 입이 한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어머니, 저 그날 비상구 앞에서 다 들었어요.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년이라고 하신 거. 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시어머니가 베개를 끌어안듯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민정 씨랑 통화하시면서요. 그날 호박죽 들고 갔던 날이요. 지연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니 환자야. 민수가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옆으로 밀어냈어요. 오늘부터 어머니 병원비 자동 결제 전부 해지했어. 간병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지연아, 앞으로 어머니 병원비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 핏줄이잖아.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영수증은 그대로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지연아, 자기 지금 진심이야. 이게 말이 돼. 민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엄마 환자야. 환자한테 이러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환자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사람답게 대해 달라는 거야. 비켜. 저는 민수의 어깨를 손으로 한번 밀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민정이 영수증 한 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곁눈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두어 번 들렸지요.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와 정문을 통과했을 때 가을 오후의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뺨에 부딪혔다가 다시 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지요. 공기가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빠져나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리며 익숙한 이름 3개를 차례로 눌렀어요. 김민수, 어머님 김민정. 3사람을 모두 차단 목록에 옮겨 넣었지요. 화면 위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이렇게 짧은 동작으로 끊어진다는 사실이 우스울 만큼 가벼웠어요. 저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알람도 울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가게에 나가 오븐을 켰을 때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설렘에 가까운 떨림이었지요. 저는 한 달 전부터
머릿속에서만 그려두었던 신메뉴 시안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무화과를 통째로 박은 파운드 케이크, 흑임자 크림을 채운 슈, 얼그레이 가나슈 타르트, 미뤄두기만 했던 메뉴들이 한꺼번에 손끝에서 흘러나왔어요. 가게 직원인 수진이가 출근하자마자 진열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새벽에 혼자 다 만드셨어요. 수진이가 진열대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물었습니다. 응. 머릿속에서 떠다니던 것들 한꺼번에 풀어놨어.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이 좀 있었지. 좋은 쪽으로.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사진 좀 찍어서 가게 계정에 올려도 돼요. 이건 진짜 올려야 돼요. 그래. 내 마음대로 다 올려.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진열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 사진이 올라간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가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지요. 여보세요. 네, 맞아요. 무화과 파운드. 오늘은 5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죄송해요. 예약은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반죽을 치대면서 다른 손으로 수화기를 잡았습니다. 끊자마자 또 벨이 울렸어요. 점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전화가 아예 끊이지 않았습니다. 택배 주문이 전국에서 들어왔고 어떤 손님은 새벽 5시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섰지요. 신메뉴 사진이 올라간 지 닷새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 바이어 박선영입니다. 이지연 사장님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다음 달 가을 디저트 페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가게 디저트를 꼭 모시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팝업 스토어 형태로 2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팝업 스토어요. 저는 반죽 주걱을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네. 조건은 미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목요일 2시에 식품관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진열대 뒤에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사장님, 뭔데 그렇게 굳어 계세요? 수진아, 우리 팝업 들어가게 됐어. 네. 어디요? 어디 들어가요? 신세계. 수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집게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정신이 들었고 그제야 두 손바닥으로 입가를 한번 가렸지요. 팝업 스토어 오픈 첫날 식품관 입구의 줄이 매장 끝까지 늘어섰습니다. 저는 흰 셔츠에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케이크를 건넸지요. 오후 3시쯤 첫 입고분이 모두 소진되었고 본점으로 급한 전화를 걸어 추가 생산을 부탁했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 가게 통장으로 정산 알림이 울렸어요. 숫자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병원비로 빠져나간 금액과 비슷한 액수가 하루 매출로 찍혀 있었지요.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 어딘가 시린 기분이었어요. 밑 빠진 독에 부어넣던 그 물이 사실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돈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온 이야기인지 모를 소문이 단체 카톡방을 통해 떠돌고 있었지요. 민수 씨가 대출 알아본다고 친구들한테 연락 돌리고 다닌대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민정 씨가 병실에서 밤새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머님이랑 매일 싸운다고. 어머님이 민정 씨한테 빨리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소리 지르셨대요. 수진아. 저는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네. 그 얘기 이제 나한테 안 해줘도 돼. 죄송해요. 사장님 걱정되실까봐. 걱정 안 돼. 정말로.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수진이가 머쓱한 얼굴로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창밖을 한번 바라봤지요. 백화점 광장의 가로수에 작은 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본점으로 돌아온 첫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아까 새벽에 가게 앞에 누가 한참 서 있었어요. CCTV로 봤는데 민수 씨예요.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몇 시쯤에? 새벽 5시쯤부터 1시간 정도 그냥 서 있다가 갔어요.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 됐어. 그냥 둬. 들어오면 그때 신고하면 돼. 저는 셔터줄을 끝까지 올린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예열 버튼을 누르고 작업대 앞에 섰지요. 달걀 한 판을 꺼내 한 알씩 깨뜨려 볼에 옮겼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가게 앞에 와서 1시간을 서 있다가 갔다는 사실은 1시간쯤 지나서야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거품기를 잡은 손이 한 박자 빠르게 움직였다가 곧 원래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볼을 천천히 돌리며 머랭을 올렸어요. 크림이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단단함이 지금의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요. 그날 밤 가게 정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적은 맑은 밤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팝업 스토어 후폭풍은 본점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저희 가게를 처음 알게 된 손님들이 본점 위치를 찾아 골목까지 들어오시기 시작했지요. 가을 햇살이 통유리창에 길게 들어오던 그 화요일 오후, 저는 진열대 안쪽에서 새 메뉴인 흑임자 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카운터에서 포장끈을 묶고 있었고 매장 안에는 손님 5분이 테이블에 앉아 차를 드시고 계셨어요. 종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럽게 울리는 대신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이지연, 너 나와. 민정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그대로 꽂혔어요. 저는 집게를 진열대 안에 내려놓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민정 뒤에 민수가 어두운 얼굴로 서 있었지요.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는 두 손을 앞치마 앞으로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 진짜 사람이야. 우리 엄마 어제 응급실 실려갔어. 너 때문에. 민정이 가게 한가운데까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앉아있던 손님 한 분이 찻잔을 살그머니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민정 씨, 손님 계셔. 할 얘기 있으면 밖에서 해. 손님이 대수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간병 안 한 그날부터 엄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민정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건 자식들이 챙겼어야 하는 일이야. 며느리는 며느리 할 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민정이 손을 뻗어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흑임자 슈트레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유리 진열대 위에서 트레이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슈 위에 얹어둔 크림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민정 씨,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그때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자기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자기 보고 싶다고 그래. 한 번만 와. 민수야, 나는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직 부부야. 부부였으면 이러지 마. 가게에서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진열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거 비싸지. 이거 하나에 얼마 받아? 민수가 케이크를 들어 올렸어요. 내려놔. 엄마 약값도 못 내는데 이런 거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네. 민수가 케이크를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옆으로 무너졌어요. 앉아있던 손님 두 분이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희는 그냥 갈게요. 결제는 다음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님께 허리를 2번 숙였습니다. 새언니, 너 진짜 우리 엄마 죽으면 어쩔 거야? 너 그 책임 어떻게 질래? 민정이 카운터 쪽까지 따라붙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정 씨, 저기 천장 봐. 저는 손가락으로 매장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뭐? CCTV.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둘 다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민정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저는 카운터 아래 비상벨을 한번 눌렀어요. 수진이가 카운터 안쪽에서 휴대폰을 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 자기도 잘 들어. 영업방해, 재물 손괴. 오늘 한 일 전부 죄목이 따로 있어. 지금 나가면 여기서 끝내줄게. 지연아, 자기 진짜 변했다. 민수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몰랐던 거지. 경찰 2명이 도착한 것은 10분쯤 뒤였습니다. 민정은 끌려나가면서도 가게 안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갔어요. 매장 안에는 깨진 케이크 조각과 흩어진 크림, 그리고 빈자리 5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부터 천천히 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옆에 쪼그려 앉아 슈 조각을 손바닥으로 모으며 작게 말했지요. 사장님, 손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 잠깐 앉으세요. 제가 다 치울게요. 저는 그러라고 답하지 못한 채 그대로 빗자루질을 마저 했습니다. 손이 차가운 줄도 모르고 그저 한 번의 빗자루질에 모든 신경이 가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지요. 근처 동네 맘카페에 저희 가게 후기 글이 올라왔으니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알려준 카페에 들어가 게시판을 한 칸씩 내려봤어요. 가장 위에 빨간 인기글 표시가 붙어 있는 글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 디저트 가게 진짜 가지 마세요. 작성자 행복맘. 저는 글을 열었습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었어요. 저희 가게 케이크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 사장이 아픈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린 폐륜 며느리라는 이야기,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이야기. 사진은 없었지만 가게 이름과 위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지요. 댓글이 이미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신고해야 한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책상 위에 엎어 놓았어요. 가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 1시간 뒤부터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아요. 네, 다음 주 예약이요. 취소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또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그 글 보셨군요. 사장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정말로. 여보세요. 수진이가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에도 욕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매장에 앉아 차를 드시던 손님 한 분도 예약을 취소하셨다는 메모가 수진이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저는 카운터 안쪽 작은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그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을 내려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선영 변호사.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 씨, 무슨 일 있어? 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곧장 차분해졌습니다. 가게에 일이 좀 생겼어요. 어제는 민수랑 민정 씨가 매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고요. 오늘은 동네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이 올라왔어요. 가게 이름이랑 위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글 캡처해 두고 어제 매장 CCTV 영상도 따로 저장해. 가게 메시지로 들어온 욕설도 다 화면 저장해 두고. 1시간 뒤에 내가 갈게. 지금 오시려고요. 가야지. 지금 이건 그쪽에서 선을 넘은 거야. 우리가 먼저 칠 차례야. 오 변호사님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수진이를 한번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한 손으로 수화기를 막은 채 입모양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CCTV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제 매장 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차분히 돌려보았지요. 민정이 트레이를 미는 장면, 민수가 케이크를 손에서 놓아버리는 장면, 손님들이 일어서는 장면. 화면 안에서 저는 두 손을 앞치마 앞에 모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너지지 않은 채 또렷이 서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마우스를 잠시 손에서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님이 가게에 도착하신 것은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쯤 이른 2시 50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들어오시며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셨지요. 지연 씨, 영상이랑 캡처 다 모았어. 오 변호사님이 카운터 앞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네. CCTV 영상은 USB에 옮겨놨고요. 맘카페 글이랑 댓글, 메시지 욕설은 다 사진으로 저장해뒀어요. 잘했어. 한 가지만 더 묻자. 어제 민수 씨가 케이크 떨어뜨릴 때 손에서 일부러 놓은 거 맞지? 네. 분명히 손을 펴서 놓았어요. 영상에도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럼 됐어. 오늘 저녁에 같이 경찰서 가자. 고소장은 내가 미리 써왔어. 오 변호사님이 가방에서 서류 두 묶음을 꺼내 카운터에 놓으셨습니다. 첫 묶음 표지에 김민수, 두 번째 묶음 표지에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두 묶음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두 이름을 한 사람의 손으로 똑같은 종이 위에 적어놓고 보니 어딘가 낯설고 가벼웠지요. 지연 씨, 결심 흔들리면 지금 말해. 한번 들어가면 멈출 수 없어. 오 변호사님이 제 얼굴을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안 흔들려요. 가게요. 가게가 왜? 가게에서 손님들이 일어나서 나가시는 그 모습이요.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분들이 미안해 하시면서 자리를 뜨시던 그 표정이요. 저는 카운터 모서리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 그게 지금 지연 씨를 끌고 가는 힘이야. 오 변호사님이 서류 두 묶음을 도로 가방에 정리해 넣으셨습니다. 저녁 7시쯤 경찰서에 도착해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는 진열대 정리를 하면서 카페 게시판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글 아래쪽 댓글 창에 새로운 흐름이 보였지요. 여기 단골인데 사장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동네에서 10년 가까이 가게 하시는데 위생도 깔끔하고 인성도 좋으세요. 아이디가 낯익은 손님의 글이 가장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비슷한 글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저도 단골이에요. 글쓴이 분 사진도 없고 영수증도 안 올리시는 게 이상해요. 사장님 케이크 먹고 아이가 한 번도 탈 난 적 없어요. 바퀴벌레 나왔다는 거 거짓말 같아요. 저 어제 매장에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여자가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행패 부리고 케이크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글 올린 거 아닌가요?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어색할 만큼 오랜만이었어요. 수진이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작게 소리를 내며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옹호 댓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원래 글 신고도 단체로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네. 운영자가 글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신고 누적 떴어요. 저는 모니터 앞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천천히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그동안 이를 악물고 쥐고 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지요. 이튿날부터 흐름이 한꺼번에 뒤집혔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원글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강제 탈퇴시켰어요. 그리고 사흘쯤 지났을 때 오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경찰에서 연락 왔어. 카페 글 IP 추적했는데 민수 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올라온 거 맞대. 회사 컴퓨터요. 응. 그것도 점심시간에. 본인이 직접 쓴 거야. 이건 발뺌도 못해. 민정 씨는요? 민정 씨는 그날 매장 영상이랑 진열대 파손으로 그대로 입건됐어. 곧 조사받으러 갈 거야. 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알겠어요,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작업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븐에서 마들렌이 막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것들이 결국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지요. 며칠 뒤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작업대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민정 씨한테 또 문자 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예요. 수진이가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새언니, 한 번만 만나자. 합의 좀 해줘. 우리 식구 다 망해. 내 인생 망친 거 새언니가 어떻게 책임질래? 저는 화면을 끝까지 읽고 수진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도로 넘겨받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거 그냥 다 차단해줘. 답장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수진이가 한 번 더 화면을 들여다보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반죽 주걱을 잡고 볼을 천천히 돌렸어요. 주걱 끝에서 반죽이 매끄럽게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그 반죽처럼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그 주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통유리창 너머로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환자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시어머니가 그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없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바퀴를 굴리며 가게 앞까지 오셨지요. 매장 안에 손님은 두 분뿐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입구 바로 앞에 휠체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려 애쓰셨어요. 다리가 한번 휘청였고
시어머니는 결국 휠체어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가게 안으로 한 줄기 들어왔다 빠져나갔지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보는 눈이 많아요. 지연아,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가가 깊게 패어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길바닥이에요. 내가 미쳤었다. 한 번만 살려줘라. 민수가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 민정이도 벌금 맞고 시집에서 쫓겨난다. 내가 갈 데가 없다. 너밖에 없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비비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두엇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너밖에 없다는 그 말,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랬지. 내가 너한테 많이 의지했지. 의지하셨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어요. 호박죽 들고 갔던 날. 비상구 앞에서 들었던 그 말. 저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날 다 알았어요. 지연아,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있으셨어요. 영수증 챙기실 정신도 있으셨고 민정 씨한테 돈 빼돌리실 정신도 있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땅바닥에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진짜 못할 짓 했다. 네, 못할 짓 하셨어요. 저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무릎 꿇으셔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연아, 일어나세요. 휠체어 도로 앉으시고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어머니가 지금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수진이가 통유리창 너머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향해 한번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천천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고 나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휠체어에 다시 올라타시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휴대폰 알림을 꺼두고 지냈습니다. 오 변호사님과의 연락만 따로 켜두고 그 외의 모든 소리를 잠시 닫아두었지요. 한 주일쯤 지나 오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연 씨, 이혼 조정 날짜 잡혔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네, 알겠어요. 민수 씨 쪽에서 위자료 액수 가지고 좀 끌어보려고 할 거야. 흔들리지 마. 우리는 증거가 차고 넘쳐. 안 흔들려요. 변호사님만 믿고 갈게요. 저는 가게 작업대 앞에 서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주걱을 든 손에 힘이 빠지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조정실 안에는 긴 탁자 하나가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 저와 오 변호사님이 앉았고 맞은편에 민수와 그 옆 변호사가 앉았어요. 민수는 처음 봤을 때보다 머리가 부쩍 자라 있었고 양복 어깨선이 헐렁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된 그 모습은 한때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었지요. 지연아,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안 돼. 민수가 탁자 위에 두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변호사님 통해서만 얘기해. 자기 진짜 한 번만. 엄마가 너 보고 싶다고 매일 운다. 민수야.
저는 민수의 눈을 한번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기는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내가 병원에서 새벽을 새우는 동안 자기는 어디 있었어? 회사에. 그래. 항상 회사에 있었지. 어머니가 나를 그년이라 부를 때도 자기는 모른 척했고, 민정 씨가 가게 와서 케이크 던질 때도 자기는 거기 옆에 같이 서 있었어. 저는 잠시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게. 지연아, 오늘은 서류만 정리하자. 부탁이야. 저는 민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오 변호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오 변호사님이 서류 한 묶음을 탁자 가운데로 천천히 밀어 놓으셨습니다. 민수가 그 서류 위에 손을 한참 동안 올려놓고 있다가 끝내 펜을 들었어요. 서명이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목례를 하고 조정실을 먼저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마치고 수진이와 둘이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2잔 가져왔어요. 사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담담했어. 생각보다. 진짜요. 안 우셨어요. 한 방울도 안 났어. 그게 좀 신기하더라. 저는 보리차 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장님, 응. 저는 사장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장님이 언젠가는 이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 사장님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 계신 모습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한 모금 마셨어요. 보리차에서 가을 끝자락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거 또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뭐야? 민수 씨 회사에서 결국 그만뒀대요. 지금 일용직 다닌다고 들었어요. 민정 씨는 벌금 맞고 시집에서 짐 싸서 나왔대요. 그래. 어머님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민수 씨도 민정 씨도 면회 안 간대요. 저는 주걱을 잡은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건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시절이 닫혔다는 것을 알리는 작은 진동 같은 것이었지요. 수진아. 네. 그 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그 집 얘기 안 들을래. 네, 사장님. 수진이가 휴대폰을 도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걱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5분 안에서 빵 굽는 냄새가 천천히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가게 구석구석을 다 채울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가 제가 만든 제 삶의 냄새라는 사실이 오랜만에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어 첫눈이 흩날리던 어느 오전, 저는 번화가 새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 가게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호점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지요. 오 변호사님이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가게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지연 씨, 이거 정말 멋지다. 진짜 해냈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절반은요. 무슨 소리야? 한 발 한 발 디딘 건 지연 씨야. 오 변호사님이 꽃다발을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수진이가 풍선 다발을 들고 매장 안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가게 안에는 본점에서부터 10년을 한결같이 찾아주신 단골 2분, 맘카페에서 가장 먼저 옹호글을 써주셨던 손님 팝업 스토어 때 인연을 맺은 백화점 바이어, 그리고 새로 뽑은 직원 2명이 자리에 있었지요. 사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수진이가 핸드폰 카메라를 저에게 향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
그동안 사장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짧게요. 저는 꽃다발을 한 손에 옮겨 잡았습니다. 가게 안의 사람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그런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게 제 인생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표를 떼고 보니까 그 안에 그냥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손님 한 분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앞으로는 그 이지연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 가게의 주인 이지연으로요. 사장님, 수진이가 작게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게 안에서 박수 소리가 동그랗게 퍼졌어요. 테이프 커팅이 끝난 뒤 모두가 자리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매장 안쪽 작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까지 단정하게 내려와 있었고 입가에는 어색하지 않은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저는 두 손바닥으로 뺨을 가볍게 한번 누르고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지연, 수고 많았어. 거울 속 제가 저를 보고 살짝 웃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다시 매장으로 나오는데 햇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가게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븐에서는 새 매장의 첫 빵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 위에 한 켜 더 얹혔어요. 저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묶고 작업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를 잃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답게, 아내답게, 그답게라는 말 한마디에 제 진심과 시간과 돈을 모두 갈아 넣으면서도 그게 사랑인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한쪽이 무너지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곁에서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 정성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내가 누군가의 양심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으로 살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